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앞으로 우리 주식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실업률로 귀결이 됩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과거 10년간의 미국의 실업률 추이입니다. 왜 실업률 추이를 보여드리냐 하면 말이죠. 미국 금리 인상의 가장 핵심적인 키는 실업률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약 5.4%이고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의 실업률은 4% 이하였습니다. 3.5에서 3.7%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6년 전에는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 5.4%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5.4%의 실업률이 연준의 목표인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인 예를 들어서 3.5%에서 3.7%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차트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테고 그리고 트래블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되살아나고 고용이 단기간에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5.4%의 실업률에서 완전 고용 수준인 예를 들자면 3.5%로 향상되는 데 걸리는 그 4년이라는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테이퍼링의 이슈와 앞으로 언젠가는 일어날 금리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년 후에나 인상될 금리를 지금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변곡점을 딱 집어내기는 어렵지만 서비스 업종의 리바이벌이 당연히 현재의 실업률을 약 1%는 급진적으로 하락시킬 것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상식적인 듯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때 대응을 잘 하면 되는데 그 잘 한다는 것은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연준은 작년 12월부터 물가 안정 및 완전 고용에 대한 상당한 진전, 그러니까 substantial further progress라고 표현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채권 매입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요. 2021년 7월 FOMC에서 이런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고 진전에 대해 평가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 연내 테이퍼링을 시행을 확정하는 것은 고용 개선 정도에 따라 테이퍼링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잭슨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수준에 상당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용은 명확하게 개선되었으나 아직은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최근 델타 변이가 미국 내에 확산되면서 이스라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미국 내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이퍼링 일정에 대해 구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월부터다 아니면 12월부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 강조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당 부분 현재의 지수에 녹아 있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지겨우실 겁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 시장이 버냉키 의장의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긴축 신호로 오판해서 테이퍼 텐트럼, 예를 들어서 긴축 발작이 발생했던 현상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0% 미만이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의 시기가 정해지면 그 순간이 매수 신호라고 봅니다. 정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정말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 혹은 조카 또는 손자, 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중학교를 진학할 때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업 탐방 가십니까? 당연히 못 가시죠. 회사에서도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바쁜데, 살기 바쁜데 말이죠.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으로 우리가 이제 눈을 돌리시면서 정책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정책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대변되는 친환경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조되는 포인트, 또 그리고 그 무게의 중심이 약간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4일 전인가요? 9월 1일인데요. 시장의 핵심 수소 관련주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당연히 매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수소 산업 분석 자료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 2025년 정도의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소 산업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리더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회사가 탄생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의 수소차 시장은 정부의 높은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확대 정책이 엄청나다라는 이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세 발의 피 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수소 산업 기술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 수소차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를 다음 세대의 친환경 에너지로 온전히 100% 받아들이냐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 대한민국, 일본, 미국에 불과했던 수소차 시장이 유럽, 중국 등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EU의 그린 수소 생산과 수소차 충전소 의무화 제도, 미국의 수소차 허브 조성, 캘리포니아의 클린 상용차 의무화 제도, 중국의 수소차 육성지구 조성 등이 수소차의 수요 확대를 견인하고 있고, 아마도 수소가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 이 수소 산업이라는 것이 과거 20년간의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리더 중에 하나지만 전기차 부문이나 배터리 부문이 압도적으로 1등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의 CATL이 있고 미국에는 테슬라가 있고 10년 후에 성장이 다소 정체된다면 분명히 과거 독일의 인피니온과 일본의 다수의 반도체 회사가 파산을 했던 그런 컨솔리데이션 시기가 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메모리의 2배 수준의 이 시장인 비메모리의 분야를 우리가 선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TSMC의 비메모리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는 그 분석 리포트 갑자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에서 세계를 이끌 수 있을까요?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뭐 딥러닝, 핀테크, 빅데이터 등등을 아우르는 그 AI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별 AI 특허 건수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국가별 특허 건수인데 정말 우리나라가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4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다행입니다. 특허 수는 중국의 근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소는 특히 수소차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 전기차를 출시했죠. 그리고 단일 모델 누적 판매 1만 대를 달성했죠. 2020년 니콜라가 100불 가까이 상승하며 큰일을 낼 것 마냥 난리를 칠 때 우리 현대차는 조용히 수소 트럭 10대를 스위스에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니콜라의 주가입니다. 현재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네, 참 한심합니다. 차량용 수소 전지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았나요? 수소 버스도 사우디에 수출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면 우리가 좀 정책에 대해서 폴로업을 하면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요. 수소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근 수소 정책을 업데이트해드리면 지난해 7월 1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주요 정책을 지난해입니다. 수립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에 있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수소경제위원회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는데 그중 하나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할 것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매년 각 회사별 수백억씩 지원을 하는데 딱 보면 지금 보면 정책이 이게 잘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 정책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최근 대한민국의 최근의 정책, 기업들의 수소 생산 뭐 이런 데이터를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막 우리가 따지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수소차도 이제 판매 대수 성장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1년은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의미 있는 고성장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현대차와 토요타가 이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담을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 나누어서 분담합니다. 물론 이 두 탑 회사들이 가진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진 업체들은 아직 없고요. 이 현대차하고 토요타 이외에 이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중국은 말입니다. 중국 최대 석유 업체인 시노펙은 중국 전역에 1000개의 수소차 건설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자,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4개 이상의 수소산업 허브를 조성하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이를 위해서 2022년 내년부터 2026년까지 80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외에 수전의 장치 업그레이드와 상용화에 또 10억 달러가 추가로 투자가 됩니다. 유럽은 EU의 수소 전략에 포함된 예산이 집행되면서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에서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주요 도로 매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2025년부터 의무화했습니다. 네, 이렇듯 대한민국이 이끄는 수소 경제의 파이는 대한민국을 자르고 대한민국이 가장 큰 쪽을 가져가는 산업이라는 것이며 가장 포텐셜도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2021년 9월 5일 일요일 최상민 스페셜 빅샷의 귀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